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발표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은 법무법인 세안의 송창용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 참석하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현주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상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기술교육대 김연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박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럼 송창용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송창용입니다. 첫째 시간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었습니다. 회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서 진행한 그 두 가지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 높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먼저 제 1등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2006년에 투자자교육재단으로 시작해서 투자자보호재단 그리고 이제 현재 금소법 제정 이후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재단으로 하여서 이제 금융투자상품 외에도 금융상품 전체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단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이런 이제 포럼이나 이제 학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입장에서 한국투자자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런 귀중한 자리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랑 함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발표자님들의 생각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가 이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진짜 진정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번 포럼 창립 주제 이렇게 창립 세미나의 주제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게 우리가 개정으로 인해서 그 개정 취지나 목적과 모두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기업의 가치 제고나 아니면 기업의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정관 변경부터 시작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그리고 인력 투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에 지금 이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의 요소의 조문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리스크라든지 이제 외부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돼서 이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본래 목적에 맞게 법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투자자 보호는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는 이제 현재 기업의 자산도 중요하지만 이 나중에 이 시장 환경과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성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 미래의 현금 흐름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모두 이제 투자자 입장을 고려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이제 1주제의 경우는 회계 투명성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제 개정 사항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대응 방향 같은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이제 기업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게 워낙 개정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앞에서도 김효정 박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 총주주와 전체주주라는 이 단어의 혼용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이정문 의원이 이제 김현우정 박사님이 작성하신 것처럼 총주주는 토탈의 의미를 말하고 전체 주주는 에브리에 대해 의미를 말한다. 결국엔 총주주를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고, 그 에브리라는 전체 주주는 개별 하나하나의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언급을 한 것처럼 이게 계속 이제 모호한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지금 상법 안에서 총주주에 대한 그 다른 조항 안에서도 총주주에 대한 의미는 계속해서 뭐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전체 주주라는 표현은 처음 제시되다 보니까 법안 심사 보고서 안에서도 이 전체 주주의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전체 주주라는 표현보다는 뭐 각 주주라든지 뭐 개별 주주, 아니면 그냥 원래 쓰고 있는 주주라는 그냥 포괄적인 표현을 썼으면 오히려 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게 충실 의무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앞에서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 개선 등을 위해서 회사에 필요하지만 일부 소수 주주나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 결정이 결국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러면 이제 결국엔 판례에 가서 이 부분은 충실 의무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거에 또 위배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 회사의 가치 상승이나 모든 주주의 이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충실 의무 규정에서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계속 판례로 축적이 되어야 좀 의미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도 기업은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 전문성, 교수님께서도 계속 언급하셨던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 및 증빙을 이제 기업이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결국엔 상장회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의 그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들, 정보 비대칭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이번 2024년 8월에 금감원이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합병 과정에서 이 증권신고서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이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이 상법에서 충실 의무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정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뭐 증권신고서 정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투명해지지 않을까,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전자주주 총회 관련해서는 또 이제 소비자보호재단 입장에서 또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지금 이제 발표에서 언급하셨듯이 현장 대체형은 지금 하지 않고 현장 병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주주총회가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제 물론 과거에 참여형이나 온라인 중개형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를 이제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허용 범위나 이 운영 방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중개형도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주총을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이제 다만 정보통신 기술이 취약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현장 대체형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외를 받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병행형을 하면서 추후 잘 정착이 된다면 그 나중에는 현장 대체형까지 좀 개정해서 포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사의 독립성 제고나 뭐 독립이사 부분, 그리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제 동의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수록 이제 주주 의결권이 실질화될 수 있고, 다만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선 내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법이 개정된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립이사 후보 추천이라던가 선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와이어카드의 경우에 허위 해외 계좌 예치금과 허위 매출 등 잘못된 재무 데이터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제 경영 이사진들이 데이터 출처에 대한 실질적 검증 같은 것 없이 그냥 전략 투자 대출의 주요 이제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면서 이제 기업이 결국 파산에 이르르고 기업 지배 구조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회사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랑 연결을 지었을 때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소법 안에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금융소비자는 자기가 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의 가장 기본 전제되는 사항은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입니다. 그 정보 비대칭이 해소가 되려면 그만큼 기업이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 충분히 설명돼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때 그 투자자로부터 너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했느냐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비대면 금융 환경 확산이 되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정보의 접근은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냥 단순 뭐 카더라 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보 해석과 선택 역량이 투자자한테 엄청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이제 행동경제학이나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 비대칭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이 이제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에서 소수주주의 뭐 이익 침해나 이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하나 생각한 부분들을 국내 이제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서 주주 참여 확대나 주주의 이익 강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 이제 상장회사나 그 정보 비대칭도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회사가 이제 회사나 금융기관이 이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배구조 혁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뭐 금융 교육이나 뭐 공시제도 강화로까지 이제 자본시장법으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민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조연주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의 상근연구부회장 조연주입니다. 이렇게 창립 기념 토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개정상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규제가 도입이 되어서 좀 많은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된 만큼 이러한 좀 우려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원래는 이제 그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기업 단독으로는 정말 대응할 수 없겠구나. 오히려 정부와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좀 많이 협조하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토론자로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제가 법에 대해서 아예 아는 바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토론자로 드릴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명정 교수님을 비롯한 발표자분들께서 좋은 어려운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토론을 좀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계에 있는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회계 투명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언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개정상법의 가장 큰 목표가 투자자 보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회계 투명성 자체도 가장 큰 목표가 너무나 정확하게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론을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나 이제 그 이번 개정상법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역할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어떻게 회계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명정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회계 투명성의 그 개정 상법이 회계 투명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를 넘어서서 개정 상법이 취지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이 성결과제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그 개정 상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오명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쪼개기 상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사회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그 객관적인 직무 분석, 그다음에 가치평가 보고서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에도 이사가 충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가능하지, 그 회계 투명성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번에 개정된 상법이 그 회계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로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정기주주 총회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향후에 또 상법이 3차로 개정이 되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만약 의결권과 관련된 변동이 생기면 실질 지배력이라든가 유의적 영향력과 관련된 판단에 영향을 줘서, 그러면은 회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럼 중대한 재무정보의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초하지 않은 일인데, 회계상의 어떤 판단 때문에 잘못하면은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감사 의견 변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단기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급격한 재무 정보의 변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보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계 투명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더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 그 EY 한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 기업의 이사진, 감사위원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개정 상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상법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내부 통제 기능 강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다수의 이제 그 설문 참여자분들이 그런 대답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역시 뭐 법적 분쟁 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영역으로서는 이해상충 거래를 식별하고 위험 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독립적 자문과 충실한 문서화 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하고 일면 다 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뭐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그 회계 투명성 제거 프로세스하고 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그 이런 그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진께서는 그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이제 견지하고 감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협력 관계라고 보고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아까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는 그 법 설명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주주가 뭔지, 그죠? 그다음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석이 그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법학자들의 말씀을 듣고 사실 회계 쪽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기준원이든 감독원이든 이렇게 유권 해석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기관 그런 관례가 좀 저희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어찌됐든 그런 좀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겠다. 이게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독립감사들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기업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뭐 유관기관이든 정부든 그다음에 학계든 이런 어떤 사회적 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연구 부회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사회이사로 제가 이제 사회이사직을 수임하고 그러니까 그 하고 계시는 저희 공인회계사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인회계사니까 재무나 회계에 대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여타 뭐 ESG든 또 그 밖의 역량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이사직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을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만약 그 발전을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그 회계사분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는 그 재무나 회계에 대한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상무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장회사협의 김춘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투자자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고요.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이제 걱정이 많은 데가 사실은 기업이죠. 그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 상장회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고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좀 일부 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만 어떻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 차원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조해가지고 사실은 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드렸고 여당 쪽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의 명확성이라든지 정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는 부분이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은 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고 했을 때 앞서 여러 지적들이 있으셨지만 일단 이 내용 법 체계상으로 기존 체제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는 기존의 다른 개별 규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좀 선언적인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구호 같은 문구를 이렇게 좀 넣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실무에서는 혼란이 많은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구조조정에 한정해 가지고 이사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과연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장회사 협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건 그것대로 이제 좀 진행되는 걸 보고 저희 나름대로 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 예컨대 이제 이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여타 기업의 어떤 코퍼레이트 액션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기업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올해 전에 내년도 올해 가기 전에 좀 결과물을 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업과 정부 쪽에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과 규정이라든지 적용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전자주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원래 법무부안이 있었는데 법무부안을 이제 무시하고 다시 이제 좀 민주당에서 만든 안이 있는데 좀 법무부안에서 고려했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사항들 예컨대 전자투표제도와의 정합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주주의 본인 인증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 대리인의 출석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전산장애 시의 어떤 절차상 하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법에 규정돼야 되는 부분들로서 다 명시가 돼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시행령이라든지 어떤 정관 규정으로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아울러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주수 같은 경우에는 6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했을 때 과연 몇 명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예컨대 그걸 동시 접속 회선이라고 하는데 몇 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해서 이게 해야지 문제가 없을 것인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될 부분들이 사실은 법령에서 규정돼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사전 신청을 받는다라든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숫자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 숫자보다는 좀 더 이제 초과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한 후에 만약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접속 회선이 부족하게 되면 늦게 접속하시는 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접속을 못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지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의로 만약에 이렇게 접속을 안 시켰을 때 어떤 법적 효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에서 규정을 해줘야지 이거를 어떤 뭐 시행령이라든지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을 사실은 다 이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게 제외된 상태에서 법령이 개정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투표하고 이제 그 분리선임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각에 대해서는 또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 두 제도가 합쳐졌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이사의 진출을 한두 사람 하기 위한 거다라는 설명으로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퉁쳐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께서 고려해나오고 영풍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기존 이제 원래는 주식수가 영풍 쪽이 더 많아졌지만 고려한 쪽에서 기존의 어떤 경영권을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투표 관련된 내용을 오히려 기존의 그 지배력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실질적인 지배력 자체가 2대 주주가 더 커질 수 있는 1대 주주보다도 2대 주주가 오히려 더 커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게 시행됐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사회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두 사람이 이사회 한두 사람이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의 어떤 견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소액주주, 소수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1대 주주, 2대 주주의 어떤 지배력 경영권 어떤 다툼으로 있어가지고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나중에 보완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이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빠른 시기 내에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게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 사회가 앞으로는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들어오게 될 텐데 이사회 자체가 사실은 각각의 어떤 주주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사회를 운영을 하게 될 때 과연 이 이사회가 적절하게 운영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회사 내부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기준들이 명확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굉장한 다툼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반대측 쪽에서 이게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회사 내부 정보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계속 소송전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합치하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가능하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라고 해가지고 주주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지금은 일단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도입 취지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도입이 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입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의 주장 자체가 일단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속 조치는 뭐냐면 이렇게 개별 소송하게 되게 되면 그 소송하는 부분의 금액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집단 소송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아울러 주주와 이사 간의 소송에 있어가지고 증거 수집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식 증거 개시 절차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상법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2025년이 굉장히 투자자 보호의 기념비적인 해가 된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경영이 또는 성장성을 확보하는 경영이 가능한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춘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한국기술교육대의 김현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현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학술 발표회에서 지금 토론자를 맡게 돼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창립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앞에 회사나 그리고 회계 측면에서는 워낙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투명성 있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물론 기업 공시제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창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종목토론실이라든가 인터넷 플랫폼이 대부분 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그 종목 토론실에 어떤 게시글에 회계 정보가 들어가 있을 때 실제 주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한 결과 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 개인 투자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회계 정보의 그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압박을 받아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해내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 폭락 위험이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이번에 상법 개정은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법 개정 키워드 자체가 지금 주주 이익 보호라든가 이런 투명한 소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주주총회라든가 IR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사실 1대1 주주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좀 그 FAQ를 주주에 맞게 조금 수정한다든가 하는 프렌들리한 그런 채널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명정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지금 중국에서 IIPS라고 해서 그 투자자와 기업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과 2013년에 중국 선전거래소랑 그리고 상하이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익명의 투자자가 질문을 올리면 거래소에서 이 투자자에 대한 어떤 신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검토를 하고 그 질문을 검토한 다음에 다른 투자자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요. 그 기업에도 공개를 해서 기업 입장에서 2주 이내에 답변을 주는 형태로 해서 지금 정보가 거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그 증거들이 이런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교환이 이익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기업 지배 구조가 낮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목 토론실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교환이잖아요. 근데 기업과 투자자가 정보를 교환할수록 기업의 어떤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요. 실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상법 개정도 사실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유효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법 쪽에서도 사실 모든 걸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상법 개정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투자자도 사실 마음을 좀 바꾸고 뭔가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어찌됐든 기업의 의사결정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자주주총회라는 게 사실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공개적으로 주주가 질의할 수 있는 채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주의 참여가 높아질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소액주주라서 조금 배제되었던 도외시되었던 투자자가 기업 지배 구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경영자의 어떤 사적 편익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과 더불어서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직접 들여다보고 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주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주주 안건이나 이사회 안건과 관련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해서도 좀 요청하는 그런 자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냥 기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기업에 대한 부분까지 좀 귀를 기울여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건설적인 ESG라든가 상생과 관련된 부분들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냥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전문적인 측면에서 조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투자자 포럼도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투자자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셨겠지만 주주행동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주주를 인증하고 위임권을 직결하는 게 상당히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단순하게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주주 제안이라든가 어떤 전략을 짜는지까지도 지금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되는 주주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려면 그냥 단순한 수준의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제 회계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조금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좀 기대 이상의 전문성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능동적으로 열린 만큼 투자자도 기업의
기업의 투명성과 성장에 좀 기여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좀 배우고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내려오셔가지고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본시장연구원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명색이 투자자 포럼인데 아무리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좀 발제 자료를 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좀 가려져도 괜찮거든요. 제가 혹시 슬라이드를 예 바로 1장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투자자 포럼 이렇게 창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과거와 현재 구조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는 너무나 다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또 그리고 에비던스에 기반한 뭐 그런 해법들을 미래에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생산적인 포럼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저도 한번 자본시장과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를 키워드로 한번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만약에 한국 자본시장의 과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위기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안타깝지만 위기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좀 잊을만 하면 이제 위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DNA가 있는 국가다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자부심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반복이 되어 왔지만 제가 이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 최대 손실률인데요. 이 최대 손실률을 산출을 해보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좀 최대 손실률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이게 코로나19 당시에 요거를 산출을 해봤는데 뭔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이 뭔가 면역력이 좀 좋아지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면역력이 왜 증가했느냐? 우리가 왜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느냐? 뭐 일반 균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상장 기업의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어떤 보수적인 재무구조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타인 자본 비용이 추세적으로 하락한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초저금리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타인 자본 비용, 유효 이자율과 그 다음에 기업이 쓰는 레버리지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코렐레이션이 나옵니다. 미국 S&P 500 기업을 대상으로 보면. 근데 이 그림을 동일한 그림을 한국 시장에서 제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분명히 타인 자본 비용은 하락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초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싼 자본 비용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재무구조 정책을 보이는 미국 기업과 달리 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보일까? 이러한 재무구조 정책을 갖고 가는 걸까? 라는 의문을 사실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기업에 의해서 이러한 플러스 관계가 나타날까를 이제 조금 제가 살펴보면 디킨슨이라는 회계학자가 2011년도에 이제 어카운팅 리뷰에 발표한 논문인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기업 수명 주기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가면 수익성이 가장 좋아집니다. 성숙기 때 수익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최적의 자본 구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갈 때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디킨슨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확하게 역U자형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그림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려보면 이 U자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재무구조 정책이 어떠한 기업들에 의해서 나타났느냐를 보면 성장기, 성숙기에 도입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창출하지 않고 달성하지 않고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면서 위기에 강한 DNA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그냥 단순히 비판을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저 PBR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제 결부돼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무구조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 ROE를 고려하는 주주 중심의 어떤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시각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당국에서도 충분히 깊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SEC나 뭐 사실 OECD에서 위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뭐 명확한 이론은 없지만 투자자에게 확신을 줘야 된다. 인베스터한테 컨피던스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컨피던스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합리적 긍정,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믿음인데 합리적 긍정이라는 거는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너무 과소 투자하지 않게끔 이 시장에 투자해도 충분히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뷰를 심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뒤통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형성해 주는 것 같은데 후자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긍정적인 어떤 뷰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정말로 스킨 인 더 게임 하는 이 판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다 너무 잘 해주셨지만 과연 이제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 있지 않나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기업들의 가치 제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지만 제가 이제 요게 10년을 누적해서 본 건데요. 2023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본 건데 TSR이라고 하는 총주주 수익률이 한국은행 채권 수익률보다 못한 기업이 과반을 넘어섭니다. 52%가 한국은행 채권 수익률보다 10년 동안 총주주 수익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자본을 조달한 기업으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그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랬느냐를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과거 10년 동안 달성한 ROE 성과가 그 총주주 수익률보다 높은 기업이 대규모 기업에서는 한 75%, 시가총액 상위 30% 기업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75%는 ROE 성과가 더 높았고 39%는 그 연평균 10% 격차가 났거든요. 그럼 연평균 10%가 10년이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쌓여온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자들하고 소통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이 주주의 현금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만 주더라도 충분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회계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해봐도 보수적으로 청산 가치를 산출해봐도 시가총액보다 그것을 보수적인 청산 가치가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이 한 12%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는 요인을 조금만 개선을 해주면 바로 정책 시차 없이도 즉각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두 가지 기회 요인을 정말로 실현을 하려면 오늘 이제 논의했던 이런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입법 취지대로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뭐 어떤 판단을 못하지만 여러 이제 시각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제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이사 감사의 다양성이 좀 증가할 것이다. 대주주의 의결권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좀 다양성이 증가할 것 같고 그러한 이사님, 감사님들께서 그래도 좀 주주의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지금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지 않을까. 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확실하게 변화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그냥 좋은 관여, 좋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오명종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좋은 인게이지먼트,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게이지먼트,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장기 협력하는, 롱텀 밸류를 추구하는 그러한 관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기관 투자자, 전문 투자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여, 장기 건설적인 관여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어떤 마켓의 메커니즘이 없을까? 시장의 기제가 없을까? 사실 그 부분이 좀 미래에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건설적인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마켓 메커니즘으로 첫 번째는 유동주식 비율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의결권 압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을 한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가 이제 그 시장 퇴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장기 건설적으로 협력적으로 이렇게 행동주의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펀드들에 대해서는 뭐 OCIO를 좀 확대하는 뭐 이런 그 유인 부합적인 설계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주주가 장기 보유할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 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제도, 특히 이제 세제 이런 것들이 장기 보유 유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포럼의 앞으로의 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들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그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투자포럼 창업학술 세미나 시적절한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이사나 이쪽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배임죄의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하는데, 우리 김효정 박사님께서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 이제 경영 판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법무부나 이쪽에서 그 대법원이나 경영 판단에 대한 어떤 실무 가이드라인,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이와 같은 틀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하나, 이런 물음을 갖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이 대주주와 소소주주의 그 이해상충의 상황에서 지금 사법상의 이사의 충실 의무 관계가 상당히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그래, 이런 면에서 그 기업의 이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개정된 상법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배임죄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배임죄에 대해서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 배임죄를 좀 적용 범위를 더, 이거를 이사 주주의 충실 의무가 도입됐다고 해서 그대로 배임죄를 적용하게 되면은 배임죄 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로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우세하고, 그리고 실제로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실무상 비율 자체는 사실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경영 판단 원칙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인 상황 자체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실무 가이드라인에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주주랑 소수주주의 이해상충거래하고 관련해서 기업의 이사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먼저 이것이 이해상충 거래인지부터가 실무상에 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기업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이라든지 유관 기관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해상충 거래가 될 수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일본 경제상업성의 2019년이나 2023년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기업들한테 그걸 배포함으로써 일단 이해상충 거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을 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거나 그리고 그 의사 결정 그 과정 자체, 프로세스 자체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주주 이익을 고려했다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다는 근거 자료들을 구비를 해놓고 또 그런 절차 자체를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런 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이제 더 이상 없으셔서 오늘 저 발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자리에 가서 보면 제일 관심사가 그겁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되었는데 과연 이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사 개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유의미한 다른 쟁점이 됐던 판결과 더불어서 지금 배임죄 논쟁으로 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다.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 특히 배임죄는 형사처벌이잖아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수범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좀 올려줘야 이게 죄가 꼭 처벌해야만 불법 행위를 막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죄가 된다는 걸 알림으로써 죄를 막는 행위를 막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에 이게 죄가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공인의 회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냐? 회사가 주주들이 문제 삼는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무적으로는 그 절차를 다 준수했느냐? 법이 예정하고 있거나 회사 내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 준수했느냐? 두 번째, 그 내용이 정당하냐? 근데 내용이 정당하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회계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적 요소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계량화하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많은 전제와 가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계량화된 회계 정보들이 이게 그 당시 의사결정이 내용적으로도 정당했느냐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설명의 주된 부분은 회계 정보나 재무 정보가 그걸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경제를 순환의 형태로 이해하고 반면에 배임죄 같은 경우는 스냅샷 찍듯이 그 당시에 의사결정 당시에 이게 문제가 없냐를 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더 나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시각들이 그 충돌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제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충실한
임무 수행했냐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는 회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법적 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아까 주식 자기주식 소각이나 그다음에 전자주총공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득 2019년 케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전기감사인과 단기감사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입니다. 전기감사인은 4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그 정도만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단기감사인 입장에서는 41% 지분율이지만 실제 주총 참석률을 보니까 참석률 기준으로 보면 63%에서 75%까지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이건 연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기와 단기 감사인 간에 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 감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만 보면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참고 요소에 불과하고 다른 것도 보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는 이제 정기 감사인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단기 감사인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자기주식 소각 문제나 그 다음에 전자주총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정면으로 고려할 요소들도 이제 나오게 돼서 되게 회계 전공자 또는 공인회계사분들이 실무하실 때도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분 후보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사회이사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선임 더 해야 되고 그런 제도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풀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하나 하면 다른 데를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도를 만든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은 사회이사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전문성이나 뭐 독립성이 있는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회이사 풀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발표, 좋은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